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이아나 웨비나에서 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 특성에 대한 발표를 맡은 충남대학교 김선우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스 콘크리트에 관한 것으로 현재 이 웨비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제어에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매스 콘크리트 시공 시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공에 앞서 일반적으로 수화열 해석을 수행하는데요. 이 수화열 해석에서 제로 물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열온도 상승 곡선을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에 앞서 먼저 매스 콘크리트에 관한 표준 시방서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 이번 웨비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온도 균열 및 온도 해석 방법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콘크리트의 열 특성은 매스 콘크리트 일반, 그리고 온도 균열 제어, 그리고 콘크리트의 열 특성에 관한 기준 요구 사항, 마지막으로 콘크리트의 온도 해석 방법 등 총 4가지로 첫 번째 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표준 시방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KCS 142042로 21년 최근에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자, 시방서 내용 중에 적용 범위와 함께 가장 먼저 제시되는 요 일반 사항을 보면요. 매스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 또는 저감하고, 발생된 균열은 구조물의 작용 하중에 대한 저항성 및 환경 조건에 대한 내구성 등 필요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매스 콘크리트 시방서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종국적인 목표가 균열 제어, 즉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온도 균열 지수로 표현되는 그 온도 균열의 제어인 것을 나타냅니다. 자, 따라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해석할 때 온도 균열 지수에 의한 평가 결과가 균열 발생 방지에 불리한 경우, 표준 시방서의 이 1.7절, 이 두 번째 챕터인 온도 균열 제어에 제시된 파란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 즉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 방법 선정, 수축 온도 철근 배치, 타설 시간 간격 선정, 블록 분할, 이음 위치, 거푸집 재료 종류와 구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석 등에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 온도 균열 지수에 의한 평가 결과가 균열 발생 방지에 유효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온도 균열 지수는 표준 시방서 1.9절 아래에 있는 박스 안에 있는 표준 시방서 1.9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임의의 재령 1에서의 콘크리트 쪼개 민장 강도 FSP와 부재 내부의 온도에 의한 은장 응력, 즉 FT의 비율로 표현이 되고요. 이 비율, 즉 이 온도 균열 지수 값이 높을수록 균열 제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 균열 지수를 여러분이 평가를 할 때 실제로 산출된 값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중요도라든가 기능, 환경 조건 등을 판단하셔서 표준 시방서 1.10절에 제시된 이 오른쪽 박스와 같이 적절한 범위의 온도 균열 지수 값을 목표로 잡으시고 해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표준 시방서 3.1절을 보면요. 온도 응력 및 온도 균열에 대한 표준적인 검토 방법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자, 기존의 실적, 그러니까 기존의 시공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과 동일한 재료 및 배합 또는 시공법 또는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 자,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런 상황이라면 좌측에 있는 것과 같이 온도 균열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일련의 온도 해석을 수행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 균열 지수 값의 범위를 만족하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 해석에 관해서는 표준 시방서 1.12절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 절에 대한 해설을 보면, 자, 필요로 하는 해석의 정밀도 그리고 해석 대상 구조물이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요구 사항을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온도 해석 방법은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 상용화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열 전달 해석을 실시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자,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 해석을 위한 열 전달 해석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의 단열 온도 상승 특성이 필요합니다. 자, 표준 시방서 1.10절을 보면요, 이 콘크리트 열 특성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단열 온도 상승량은 단열 온도 상승 시험 등을 통하여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아래 식과 같이 요 단열 온도 상승 식과 같이 이런 지수 함수 형태의 단열 온도 상승 곡선을 얻을 수 있는 표준적인 단열 온도 상승 시험 방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1.10절이 요 3항에 나온 것처럼 메스 콘크리트의 배합에 사용된 시멘트의 종류라든가 단위 시멘트량 그리고 타설 온도 등이 고려된, 자, 이 값들을 가지고 표 1.10-1에 나온 요 식에다가 각각 대입을 해서요. 대입을 하고 여기에 필요한 시멘트의 종류와 타설 온도 이 조건을 갖추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종 단열 온도 상승량인 요 Q 값과 온도 상승 속도 계수 R 값을 우리가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시방서에서도 실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 최종 단열 온도 상승량 Q와 온도 상승 속도 계수 R을 요 표 1.10-1을 통해서 추정한 후 해석 데이터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해석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세 가지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단열 온도 상승 시험에 직접 데이터를 텍스트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필요한 타설 온도와 시멘트 종류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요 최종 단열 온도 상승량 Q 오메가 값과 온도 상승 속도인 R 값 두 가지를 입력하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와 탄성 계수 같은 거는 콘크리트 구조 기준인 KDS에 근거해서 적용할 수 있고요. 자, 콘크리트의 열 특성 계수 그리고 양생 과정에서의 열 전달률 같은 것들은 표준 시방서와 그 해설서 등을 참고해서 우리가 충분히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석에 필요한 콘크리트의 단열 온도 상승 특성은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종부터 4종 시멘트가 사용된 경우에는 표준 시방서에 나온 이 왼쪽 표의 표 1.10-1을 활용할 수 있지만 최근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고로슬래그라든가 플라이애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로슬래그 40%, 자, 고로슬래그 40%, 플라이애쉬 시멘트 20%에 대해서만 요 표에 제시되어 있어서 표준 시방서의 1.10절 1항에 제시한 요 단열 온도 상승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는 고로슬래그와 플라이애쉬 혼입률에 따른 콘크리트의 단열 온도 상승 특성에 관한 실험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서 시방서에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실험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서 실무에서 다양한 혼화적 혼입률에 대한 Q 및 R의 표준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콘크리트 단열 시험법에 관한 것인데요. 시험법은 크게 두 가지죠. 시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표준 시험인 단열 온도 상승 시험과 이를 간소화시킨 간이 단열 온도 상승 시험,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 온도 상승 시험은요,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외기의 영향을 배제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수하열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단열 온도 상승 특성 중요한 두 가지인 Q 오메가와 R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표준적 시험 방법입니다. 자, 이에 반해 간이 단열 온도 상승 시험은 외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상대적 수하열 발생량을 비교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콘크리트의 단열 온도 상승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재료의 배합 재료의 차이를 기여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굉장히 상대적으로 쉬운 간이 시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표에 나타난 것처럼 단열 온도 상승 시험과 간이 단열 온도 상승 시험의 항목별 차이를 보면요. 단열 온도 상승 시험은 표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최종 단열 온도 상승량 Q와 R의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반면에 시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단열 온도 상승 시험기를 보유한 실험실에서만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시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단열 온도 상승 시험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는 약 섭씨 100도 내외 넘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 온도를 나타내는데요. 이게 시험기 설정 최대 온도 용량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온도를 꾸준히 약 일주일가량 제어를 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는 극한 조건, 장기적인 극한 조건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타 콘크리트 시험 기기와 달리 고장이 좀 잦고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기를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기 수리에도 시일과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기기 구입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기 구입 비용 자체도 고가이고요. 다른 콘크리트 물성 시험, 예를 들면 비용이 고가인 UTM 같은 경우는 압축 강도를 자주 사용을 하지만 단열 온도 상승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기의 사용 빈도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입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단열 온도 상승 시험 기기를 많이 구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간이 단열 온도 상승 시험은 단열 온도 상승 시험에 비해 시험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저렴합니다. 단열재만 있으면 돼. 단열재랑 박스. 자, 그리고 현장에서나 실험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죠. 하지만 위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외기 영향 때문에 요 단열온도 상승 곡선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외기의 영향 때문에 최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승 속도도 단열보다 낮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Q하고 R 값의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배합 재료 변수별로 상대적인 영향도 평가에만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 결과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화열 해석에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단열온도 상승 특성을 회귀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몇몇 연구자에 의해서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단열온도 상승 이력을 예측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예측 방법에는 뉴턴의 냉각 법칙이 사용되었고요. 기존의 실험 논문 결과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한 예측 방법이 가능한 어떤 실험적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적용성 평가 실험을 실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할 때 필요한 요구 조건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굵은 실선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에 의한 일반적인 곡선이고요. 가는 실선이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에 의한 일반적인 곡선입니다. 자, 아래에 있는 수평 직선은 외기 온도이고요.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콘크리트의 온도가 외기 온도에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시험에 의한 곡선을 비교를 해보면요. 단열온도 상승 시험 같은 경우, 이 굵은 실선 같은 경우에는 표준시방서 1.10절에서 제시하는 식 1.10-1 요 지수 함수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의 경우에는 최대 온도 상승량 및 온도 상승 속도 계수가 단열온도 상승 시험에 비해서 낮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낮게 되죠. 자, 그리고 최대 온도에 도달하는 시점도 단열온도 상승 시험에 비해서 빨리 도달하게 되고요. 단열온도 상승 시험 같은 경우는 최종 온도가 지금 한 요 정도에서 맥시멈이 되고 수평은 요 정도부터 아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온도 도달 시점이 외기 영향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고요. 그 이후에는 외기 온도에 수렴하는 이 온도 저하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이 초기 구간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아래처럼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A 구간, B 구간, C 구간. 자, 시험 시작부터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의 최대 온도 도달 시점까지의 구간을 우리가 A 구간이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 A 구간에서는 콘크리트 내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열 발생량이 외기 환경에 의한 열 손실량보다 크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열량 자체가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손실량보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강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 B 구간과 C 구간에서는 온도가 하강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초기에 많이 발생했던 수화에 의한 열 발생량이 외기에 의한 열 손실량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온도가 하강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특히 단열온도 상승 시험의 최대 온도 도달 시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요점부터의 이후 구간인 우리가 가정한 C 구간에서는 콘크리트 내에서 수와 열에 의한 열 발생량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수평으로 가게 되죠. 온도도. 근데 단열 시험 같은 경우도 열 발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수평으로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열 발생량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외기에 의한 자연적인 냉각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열 발생량이 없고 온도가 주어진 상태에서 자연적인 냉각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 하강하는 온도를 추정하는 법칙이 뉴턴의 냉각 법칙이기 때문에 요 뉴턴의 냉각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이 C 구간 이후에서 우리가 변수 K 값을 뽑아내는데 조건이 충족되고요. 지금 보니까는 실험상으로 제가 이 관련된 실험, 기존 실험을 살펴보고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해봤을 때 이 B 구간, 그러니까 간이 단열 온도에서의 최대 시점과 단열 상승 시험에서의 최대 온도 도달 시점 간 시간차가 약 한 3일 정도 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 콘크리트 단열 온도 상승 이력 예측에 활용할 뉴턴의 냉각 법칙을 보면, 자, 가열된 물체가 일정한 온도의 외기에 노출되었을 때 목표 온도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 또는 일정 시간 후 물체의 온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 법칙입니다. 아까 앞서 나왔던 C 구간에서처럼 온도 발생이 없기 때문에 외기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 하강만 이루어지고요. 결국에는 외기 온도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기본 법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물체의 온도 변화율이 물체의 온도와 외기 온도의 차에 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비례상수 K 값을 갖게 된다라는 식입니다. 즉 물체의 와 외기와의 온도차가 100인 경우에는 100도씨인 경우에는 그 온도차가 50도씨인 경우에 비해 온도 변화율이 2배 높다. 이런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뉴턴의 냉각 법칙에 의한 곡선하고 이 일반 해를 살펴보면, 근데 곡선은 오른쪽처럼 이렇게 하강 지수함수로 이렇게 하강하는 곡선이고요. 일반 해를 뉴턴의 냉각 법칙 일반 해를 구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른 물체의 온도는 이런 형태로 일반 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값은 구해야 되는 값은 바로 요 K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앞장에서 요 C 구간이 적용이 되고요. 수화에 의한 열 발생량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의 없는 요 C 구간의 초기 시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어떤 일정 시간 후에 떨어지는 온도량을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K 값을 산출을 할 수 있고요. 이 K 값을 산출을 하게 되면 이 위 식에 따라서 요 식에 따라서 K 값이 이 K 값이 산출하게 되면 요 식에 적용을 해서 외기와 물체 간의 온도 차이가 얼마일 때는 변화량이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역산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K 값을 산출하게 되면 정리하면 이 식에 따라서 요 식에 따라서 물체의 온도와 외기 온도의 차이에 따른 단위 시간별, 우리가 측정 데이터 로그 등을 통해서 측정한 이 단위 시간별 하강 온도
하강됐으니까 즉 손실 온도를 구할 수 있고요. 이 손실 온도를 간이 단열 온도 상승 곡선의 시점부터 각각 구한 후에 얘를 단위 시간별로 측정된 온도에 누적 대입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나온 K 값을 가지고 온도 차와 온도 손실량에 의한 관계를 구한 후에 자 여기서부터 계속 누적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점점 이렇게 누적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단열 상승 온도와 단열 상승 시험에서의 온도 이력과 유사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한 단열 온도 상승 이력 예측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를 제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림 등에 의한 2016년 연구가 있고요. NG, N관에 의한 2012년 연구 결과를 제가 활용을 했는데요. 자, 이 두 실험 모두 간이 단열과 단열 시험을 동시에 실시했기 때문에 예측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실험의 간이 단열 시험 결과에 아까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해서 상승 이력을 예측한 후에 동일한 배합의 단열 온도 상승 시험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자, 이 두 연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림 등에 의한 2016년 연구는 주요 변수가 콘크리트 시험 배합 용량입니다. 자, 8리터, 27리터, 64리터 이거 세 가지고요. 참고로 국내 국가건설기준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KCS 표준 시방서 해설을 보면 50리터 이상을 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사용된 단열재 두께는 350mm가 되고요. 자, NGN 칸에 의한 2012년 연구에서 주요 변수는 물시멘트비였습니다. 물시멘트비 0.36부터 0.48, 0.36 있고요. 단위 시멘트량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시험 배합 용량은 림과 달리 64리터로 고정해서 국내 표준시방서 조건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단열재는 150mm를 사용했습니다. 두께를. 자, 두 실험 논문의 대상 실험에서 콘크리트 시험 배합 용량 및 물시멘트비 변수에 따른 다양한 발열량, 단열재 두께 변수에 따른 다양한 외기의 영향 등이 고려돼서 좀 다양한 영향을 우리가 상승 이력 예측하는데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두 실험 논문에서 총 6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 뉴턴의 냉각 법칙, 아까 말씀드린 이 냉각 법칙을 활용해서 손실 온도를 보상을 했고요. 50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용량에 따른 온도 발생량,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연구 결과에 어떤 이 용량과 온도와의 관계, 이 추세를 참고를 해서 크기 효과 계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50리터 이하인 아까 이 8리터와 27리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 효과가 고려가 된 거고요. 약간 1 이상의 개수를 1.0 이상의 개수를 곱해서 보정을 시켜줬습니다. 자, 실험과 예측값을 비교를 해보면 최종 단열온도 상승량 Q에 대해서는 요 Q는 지금 실험 같은 경우가 단열온도 상승 실험이 요 1번이 되고요.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한 예측값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1과 3을 비교를 해보면 예측값 오차가 최대 한 3%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1.03 정도 나오고 있고 이 온도 상승 속도에 대한 계수인 이 R 값에 대한 예측값 오차는 최대 6% 정도 5%,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프를 실제로 계산을 해서 그려보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점선이
실험에서 주어진 간이 단열 온도 상승 시험 결과고요. 요 연한 회색이 단열 온도 상승 시험 결과, 그리고 요 검은색 실선이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한 예측식입니다. 뭐 그래프로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수치적으로도 약 3에서 6% 정도 오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측 방법을 검증을 기존 실험을 가지고는 했지만, 이 예측 방법이 그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적절한지, 우리가 또 다른 보정 계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 배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시험 배합 용량과 단열재 두께를 변수로 앞선 시험과 마찬가지로 추가 검증 실험을 실시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강도, 그러니까 물시멘트 비는 동일하게 비벼진 상황에서 시험 배합 용량하고 단열재 두께만 변수로 해서 이력 예측 방법이 얼만큼 확대해서 적절하게 예측 가능한지를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용된 콘크리트의 배합 용량은 정육면체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자 200, 300, 400으로 하게 되면은 용량이 8리터, 27리터, 64리터가 나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시방서인 KCS에서 추천하고 있는,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50리터 이상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단열 온도 상승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열재 두께는 기본 400이 있고요. 300, 200 등으로 변수를 주어서 자 50리터 이상의 용량에 대해서도 이 단열 온도, 단열재 두께가 외기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했고요. 변수를 잡아서. 자, 이때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뉴턴의 냉각 법칙에서 기준이 되는 변수 중 하나가 TM입니다. TM. 외기 온도. 자, 이 외기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뉴턴의 냉각 법칙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외기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내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지하 공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하 공간의 외기 온도는 평균 온도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로 오차, 그러니까 변화 범위가 굉장히 적은 상태로 이제 실험을 실시해서 냉각 법칙을 활용하는데 좀 무리가 없도록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총 5가지 변수에 대해서 간이 단열 온도 상승 시험을 실시를 하고, 이 시험 결과에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해서 손실 온도를 보정한 결과는 다음 그림 5가지와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표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50리터 이상인 요 64리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단열 시험과 단열 온도 상승 시험과 유사한 Q 값과 R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똑같진 않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단열 온도 상승 시험에 가까운 것이 이 실험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을 했을 때 근접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실험 결과 단열재 두께가 얇을수록, 그러니까 즉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 두 개의 오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300까지는 그렇게 큰 오차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콘크리트 최적 64리터, 즉 50리터 이상과 이하인 경우, 그리고 왼쪽으로 최적이 점점 더 작아질수록 Q와 R 값의 예측 오차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이 경우에는 실험 환경별로 기존 논문에서 제가 그 스케일
크기 효과를 고려할 때도 그 팩터 자체가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험 케이스별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리터와 27리터처럼 크기 효과의 보정 계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을 하더라도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약간의 오차가 이렇게 점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실시한 결과 뉴턴의 냉각 법칙을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에 적용을 해서 단열온도 상승 이력을 예측하는 데에 큰 노력 없이, 큰 보정 변수 없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m 이상의 부피와 최소 300mm 이상, 가장 좋은 방식은 400mm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단열온도 상승 시험 요구 조건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런 시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콘크리트 최적은 50리터 이상, 단열재 두께는 300mm 이상, 400mm가 최적, 그리고 외기 온도를 최대 온도 차가 5도씨 이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5도 이내로 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항온실, 만들 수 있는 항온실이 있다면 더욱 좋겠고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요구 조건을 만족을 할 수 있다면 이번에 저희가 알아본 이 뉴턴의 냉각 법칙을 활용해서 충분히 단열온도 상승 곡선을 우리가 역해석, 회귀 예측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콘크리트의 열특성, 그리고 단열 시험법, 그리고 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 이력을 예측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가 향후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그리고 시공 방법 선정에 필요한 온도 해석을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고로슬래그나 플라이시 등이 더욱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이런 혼화재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수하율에 대한 데이터가 보다 많이 축적돼서 표준 시방서에 정식으로 공개되고 제공됨으로써 보다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